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로사입니다. 오늘은 가수 윤영주 씨의 나의 노래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골라봤습니다. 벌써 거의 10년 전의 일이네요. 윤영주를 좋아했던 일본어 선생님께서 공연을 가자고 하면서 이 책을 공연장에서 사주었는데요. 노래처럼 아름다운 삶이시길. 2013년 1월 윤영주. 벌써 10년이 가까워 오네요. 승승장구한 것으로만 알고 있던 윤영주 씨에게도 힘든 그런 일도 있었네요. 예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책을 보다가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이 곳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문제, 윤영주. 나는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으로 가고 있었다. 삼각산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한창이었고 하늘엔 구름이 한가롭게 떠다녔다. 놀러가기 좋은 봄 날씨였지만 내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인생의 좌절에 있는 42살 아들을 7순 넘은 어머니가 기도원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운전만 하고 어머니는 이따금 혼잣말처럼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네셨다. 형주야,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다. 내 귀에 어머니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내 문제를 항상 현실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한 누구의 말도 내 문제를 당장 현실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한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기도원으로 가는 것도 어머니가 하도 가자고 하여 막막한 심정에 그냥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다. 기도는 집에서도 수없이 했다. 그동안 사업한답시고 신앙생활에 게으름 피운 것도 회개하고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빌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 없으셨다. 기도원에 거의 다 왔을 때 어머니가 돈 문제를 돈의 문제로 보지 마라. 돈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말씀하셨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절박한 나에게는 현실성 없는 의례적 말로 들렸다. 영혼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오직 돈이었다. 기획 연출자로서 내 최대 성공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이루어졌다. 내가 대표로 있던 한빛 기획에서 국제 청소년 캠프라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국제 청소년 캠프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이념과 문화가 다른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개최국에 모여 토론도 하고 친선도 다지는 행사였다. 올림픽 헌장에 캠프는 올림픽 장소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꽤나 비중 있는 행사였다. 이 캠프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포함 세계 50여 개국의 2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캠프에 들어온 아이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엄선된 아이들이었다. 가봉, 말타 공화국 등 소수국가에서 온 아이들은 대개 왕족이나 대통령, 장관 등 국가 지도자급에 속하는 인사들의 자녀들이었다. 어느 국가이든 그 나라 최고의 엘리트 학생들이 참가한 것이다. 우리 임무는 아이들을 올림픽 경기에 참관시키고 관광 안내도 하면서 올림픽 진행되는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그 프로그램 기획, 연출, 행사 진행, 이동을 위한 교통 등을 모두 우리 한빛기획에서 맡았다. 프로그램 준비 진행도 철저해야 했지만 안전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이었다. 올림픽 끝날 때까지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대규모 행사였다. 행사 기간은 올림픽과 병행하여 20일이었는데 우리는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하여 모두 20개 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첫날 개최식은 흥겨운 농악놀이로 시작하고 각 나라 민속 의상 축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 수백 명으로 구성된 대합창단 연주, 엄청난 양의 화약이 소모되는 불꽃 축제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강강술래 놀이를 펼치는 것으로 준비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다 국제 청소년 캠프의 취지에 맞는 주제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와 감동이 있어야 했다. 올림픽이 끝난 뒤 종합평가회에서 국제 청소년 캠프가 우수상을 받았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마란치 회장이 직접 나에게 국제적인 감각과 기획력이 있는 좋은 일꾼이라고 칭찬했다. 나는 지인들에게 자랑했다. 너희들 사마란치 회장에게 칭찬 들어봤어? 그의 칭찬은 나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주었다. 더불어 한빛기획은 기획 연출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사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판을 다질 수 있었다. 올림픽 끝난 몇 달 뒤 미국 가수 케니 로저스 측에서 연락이 왔다. 얼마 후 일본 공연이 있는데 그때 한국에도 들러 공연하고 싶다는 것이다. 아, 이제 나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마침 그렇지 않아도 케니 로저스 등 해외 유명 가수를 초청해 내한 공연을 기획하는 일을 생각해보고 있던 참이었다. 접촉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기회가 생기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케니 로저스 측에서 먼저 연락해온 것이다. 서울 올림픽의 영향이었다. 우리가 국제 청소년 캠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이 거기까지 소문이 난 것이다. 대단한 행운이었다. 케니 로저스는 당대 최고의 팝 컨트리 가수였다. 케니 로저스는 원래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그룹의 리드 보컬이었는데 솔로로 데뷔하여 루실이라는 싱글 앨범을 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이 음반으로 케니 로저스는 그래미상의 컨트리 최우수 남자 가수상을 받았고 빌보드 선정 1977년 최우수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꼽히기도 했다. 당시 웬만한 부호들도 소유하기 어려운 전용기를 마련해 세계 어느 공항이든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그런 케니 로저스가 자청해서 한국 공연 기획을 나에게 의뢰해 온 것이다. 나는 가슴이 벅찼다. 올림픽 행사를 치르고 나서 생긴 자신감에 더욱 불이 붙었다. 이 일을 기회로 국제적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나는 곧바로 국제 변호사를 고용해 케니 로저스 측과 계약에 들어갔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해온 일이므로 계약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1989년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한국 공연을 최종 합의했다. 첫날은 힐튼 호텔에서 디너쇼로 공연하고 둘째 날은 일반 공연으로 코엑스 전시장에서 대형 스테이지를 만들기로 했다. 다행히 그가 제시한 출연료도 예상보다 높지 않았다. 일본 가는 김에 들르는 일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케니 로저스의 내한 공연이 유치되자 각종 신문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국제 청소년 캠프 행사는 규모와 경비로 치면 더 큰 행사였지만 대중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가수로만 알았다. 그러다 케니 로저스의 내한 공연을 기획하면서 엔터테인먼트로 기획 연출을 하는 사업가로서 대중에게 새롭게 조명되었다. 케니 로저스의 내한 공연은 수익 면에서도 크게 기대됐다. 동서식품이 이 공연 후원사가 되어 3억 2천만 원을 후원했고 공중파 방송국에서도 5천만 원의 중계료를 받았다. 그 밖 몇 군데에서 더 후원을 받았다. 나는 케니 로저스 CM송 제작도 추진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공연하는 것이니까 들어온 김에 CM송 하나만 부르자고 권했더니 생각보다 쉽게 동의했다. 만약 미국에 찾아가 정식으로 의뢰했다면 수억 원이 들어갈 일인데 헐값으로 맥스웰 커피 CM송을 제작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렸다. 케니 로저스 공연 첫날인 3월 25일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당일도 그렇지만 그 일주일 전부터 고난주간이라 하여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게 되어 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리는 일이므로 교회에서 부활절 지키는 것을 크리스마스 행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신앙인으로서 부활절에 대규모 공연을 한다는 건 옳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많이 고민했다. 케니 로저스 측에 공연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부탁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 1년 내내 공연이 예약되어 있는 가수라 일정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런데 다행히 연기가 가능하다 했다. 다만 조건이 케니 로저스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10만 불 지불이라는 것이다. 아직 수익금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10만 불이나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 어찌해야 하지? 나는 고민하다 결국 예정대로 공연하기로 했다. 마음만 부활절을 잊지 말고 되도록 경건히 지내자고 다짐했다. 행사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나는 케니 로저스가 이틀간 움직이는 동선을 꼼꼼히 확인하고 그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체크했다. 드디어 케니 로저스가 왔다. 첫날 디너쇼는 성황리에 치렀다. 흥겨우면서 격조 있는 시간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나는 케니 로저스 일행과 유쾌하게 캘리포니안 와인으로 축배를 들었다. 다음날 내한 공연 둘째 날이자 클라이맥스인 코엑스 공연장으로 예매표를 구입한 수많은 관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문제가 터졌다. 그것도 두 가지가 한꺼번에. 첫 번째, 동서식품에서 후원금을 받으며 약속한 것이 케니 로저스가 공연 중 사용하는 마이크 스탠드에 맥스웰 커피 로고를 표시한다는 것이었다. 플래카드나 다른 홍보도 없고 그저 마이크 스탠드에 맥스웰 세 글자만 부착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광고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케니 로저스는 맥스웰 표시 없는 보통 마이크 스탠드 앞에서 공연을 했다. 또 하나는 가짜 표였다. 진짜와 똑같아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가짜 표들이 판매되어 한 좌석에 두 사람이 앉으려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공연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곳에서 방해 공작을 한 것 같지만 증거를 잡을 수 없었다. 어쨌거나 한 좌석에 표가 두 장이 있으니 난리가 났다.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자리라고 다투고 미국 대사와 아르헨티나 대사가 같은 번호의 좌석표를 가지고 입장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공연도 시작하기 전에 관람객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공연을 안 보겠으니 환불해달라는 사람, 환불이고 뭐고 당장 고소하겠다는 사람, 윤영주 나오라고 호통치는 사람, 여기저기서 삿대질과 고함 소리가 난무했다. 나는 무대로 뛰어올랐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모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책임질 테니 일단 진정하시고 공연을 관람해 주세요. 가짜표가 돌았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꺼낼 형편이 아니었다. 무조건 사과했다. 일반 관객으로 공연 보러 왔던 송창식도 내가 다급한 상황에 빠지자 무대로 뛰어올라 저 송창식인데요 하면서 내 말을 거들어 주었다. 한참 후 겨우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공연을 시작했다. 공연 자체는 열광적인 분위기로 무사히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끝났다. 동서식품은 3억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약속했었다. 그리고 1억을 선금으로 주었다. 그런데 마이크 스탠드에 맥스웰 표시를 못하게 되자 계약 위반이라며 나머지 후원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1억 원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다른 스폰서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관람객들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공연은 무사히 마쳤지만 내게는 한 푼의 수익금도 들어오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코엑스 대관료를 비롯해 공연에 들어간 각종 시설과 무대 경비에 잔금을 치러야 했다. 현찰 2억을 들고 있어야 할 판에 빚 2억을 안고 주저앉게 된 것이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빚 독촉이 시작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유 사장님 일 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얼굴 바꾸고 나를 공격했다. 윤영 이거 안 해주면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참 좋은 관계로 지냈지만
나도 돈이 급한 상황이고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 없도록 해주면 좋겠네요. 이 정도면 점잖은 말이었다. 들어설 때부터 사무실 문을 쾅 열어젖히며 나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댔다.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들의 목소리나 표정이 아니었다. 큰돈을 받을 사람은 차라리 조용한데 작은 금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떠들썩하고 집요했다. 공연 때 가짜표 문제로 따지고 들기에 100배 사죄하며 더 좋은 자리를 잡아주어 편안하게 구경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환불을 요구했다.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 내가 호의로 인심을 썼던 것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다. 내한 공연 전 케니 로저스가 일본 공연하고 있을 때 난 우리가 계약한 각 부분 감독과 엔지니어들 20여 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가 견학하도록 주선했다. 항공료는 각자 부담하되 숙식 포함한 그의 비용은 내가 제공했다. 이런 기회는 무대 시설 관련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케니 로저스는 세계적 공연을 하는 팀이라 무대 음향과 조명을 비롯해 케이블선 하나를 설치하는 것까지 뛰어난 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큰 무대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 기술진으로서는 돈 주고도 배우기 힘든 경험을 쌓는 일이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모두 잘 배우고 간다며 나에게 고마워했었다. 하지만 그때뿐 그런 호의를 기억하고 내 입장을 배려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결국 동서식품에서 우리 집을 가압류하게 되어 졸지에 집을 잃을 처지가 되었다.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사무실에선 하루 종일 빚독촉에 시달리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울고 있었다. 아이들은 집에까지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막말을 들으며 삿대질 당하는 걸 보면서 잔뜩 풀죽어 지냈다. 어느 날 막막한 기분으로 방에 누워 있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가사로 된 찬송가가 떠올랐다. 그래,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단 며칠 만에 천국에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내 처지가 하도 어이없어 혼자 실실 웃기까지 했다.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보려 했지만 내가 실패한 것을 아는지 날 피하기만 했다. 거기에서 또 사람들에게 실망했다. 돈 부탁은 정말 하기 어려웠다. 나로선 망설이고 망설이다 하는 전화였다. 평상시라면 돈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을 사람들에게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일이었다. 아휴, 어제만 연락했어도 빌려줄 수 있었는데 어쩌지? 오전까지만 해도 돈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동생이 빌려갔어.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눈이 질끈 감겼다. 전화를 한 것이 죽도록 후회되었다. 기도원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 금식 기도를 했다. 하루 3번 예배 보고 자유시간에는 성경 읽거나 톡을 같은 긴 기도실에 들어가 묵상 기도를 했다. 기도가 잘 되는 때도 있었지만 대개는 온갖 잡념에 시달렸다.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수배를 피해 도망가 있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다. 아이들과 함께 하루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밥을 굶어가며 기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잠언 3장 5절에 이르렀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명철. 이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자기 머리와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바로 내가 그랬다. 뒤통수를 후려맞은 듯했다. 올림픽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을 때 나는 세상의 어떤 행사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내 창의적 기획력, 판단력, 추진력 스스로 한껏 대견스러웠다. 케니 로저스로부터 먼저 섭외를 받았을 때는 세상이 다 내 손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래, 형주야, 네 잘난 명철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냐?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CM송에 성공하고 큰 행사 몇 번 치르면서 나는 더없이 교만해져 있었다. 나 스스로 그 점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예의 바르고 교양 있게 행동하라고 배워온 터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지만 마음속에 늘 내가 최고라는 자만심이 부풀어 있었다. 신앙생활은 어땠나? 마음만은 고난주간을 지키겠노라 다짐해놓고
고난주간이 끝나는 밤에 호텔 디너쇼에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먹고 마시게 하며 즐겼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머리에 떠올리지도 않았다. 그 전부터 행사 준비로 주일 예배를 걸으면서도 에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나 편한 대로 생각했다. 나는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매를 들어 치신다는 말이, 일부러 시련을 주신다는 말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깨달았다. 그해 겨울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중국 선교를 나갈 일이 생겼다. 1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었다. 중국과 아직 수교가 안 돼 있던 때라 직통으로 가는 항공 노선도 없고 비자 받는 것조차 어려울 때였다. 그런데 어렵게 길이 열려서 선교를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과 처지가 외국에 선교를 하러 갈 상태가 아니었다. 내 마음이 바닥인데 누구에게 선교를 할 것인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대책 없었다. 선교를 나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여러 날 고민했다. 그러다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새삼 떠올랐다. 그래,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어렵게 추진해온 중국 선교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중국에 전달할 찬송가 반주기기 20여 대를 갖고 중국으로 떠났다. 각자 신분을 숨기고 홍콩 거쳐 북경, 심양, 상하이로 스며드는 스파이 같은 여행이었다. 중국으로 떠나기 전 동서식품 김용원 사장님께 편지를 썼다. 5장 편지를 만년필로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시작하여 집이 압류된 상황과 현재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솔직하게 써내려갔다. 마이크 스탠드에 맥스웰 로고 표시를 하는 문제는 지키지 못했지만 케니 로저스의 CM송은 꼭 방송될 것이라 말하며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편지를 보내고 보름 동안 중국 선교를 다녀왔다. 돌아왔더니 동서식품에서 걸었던 우리 집 가압류가 풀려 있었다. 동서식품 사장은 내 편지를 잘 읽었다면서 처음 약속했던 후원금도 그대로 보내주시겠다고 했다. 오 하나님. 모든 걱정이 단숨에 해결되었다. 집도 살아났고 1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빚들을 당당히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난리치며 빚 독촉하던 사람들에게 돈을 갚을 때에는 정말 후련했다. 그러나 날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사람들에게 돈을 갚을 때 더 기뻤다. 그들과는 전보다 더욱 친해지고 더 믿는 관계가 되었다. 동서식품과도 더 가까워져 홍보용 카세트 만드는 일을 의뢰받기도 했다. 지옥 같던 세상이 은혜로운 세상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람은 얼마나 약하고 못났는가. 무슨 문제 하나만 생기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양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세상에 대한 원망만 쌓아간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지혜를 버리자 다른 지혜가 일을 시작했다. 그제서야 어머니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돈 문제를 돈 문제로 보지 말아라. 돈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꽤 긴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문제, 나의 노래,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책 읽는 로사였습니다.